제38화 영웅론 제1장. 동승등이 조바심이 나서 빤히 쳐다보자 마등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주몽유비여, 그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어찌 협조를 구하지 않는 거요? 유현덕 말씀이요. 그렇소. 황숙이라 하지만 지금 조조에게 빌부터 지내는 모양이던데 어찌 이런 일에 가담하겠소? 아이, 잘못 보셨소. 전날 사냥터에서 보니 조조가 앞에 나서 축하를 받을 때 관은장이 칼을 빼 조조를 죽이려고 하자 유현덕이 눈짓으로 말리더이다. 조조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조의 신복들이 많아 힘에 부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공이 협조를 구하면 반드시 응할 거라보. 이들의 말에 오석이 한마디 했다. 일은 서두를 일이 아니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좋겠소. 모두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의논 끝에 동승을 보내 유비의 속마음을 떠보기로 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칠같이 어두운 밤에 동승은 밀조를 품고 유비가 묵는 공관으로 찾아갔다. 문지기가 알림에 유비가 마중 나가 동승을 작은 누각으로 맞아들였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자 관우와 장비가 그 옆에 시립했다. 유비가 말했다. 구국께서 이렇게 밤에 찾아오신 것을 보니 필시 무슨 곡절이 있으시군요. 그러하오. 대낮에 말을 타고 찾아오면 조조의 의심을 사게 될까봐 일부러 밤에 찾아왔소이다. 동승이 말하자 유비는 술을 가져오게 하여 그를 대접했다. 몇 순배 술잔이 돌아가자 동승이 입을 열었다. 전날 사냥터에서 관운장이 조조를 죽이려고 하자 장군께서 눈짓으로 말리시던데 그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구려. 유비가 깜짝 놀랐다. 공이 그 일을 어찌 아십니까? 그날 내가 직접 보았소이다. 유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털어놓았다. 아우가 조조의 참남된 행동을 보고 그만 저도 모르게 격분하였던 모양입니다. 유비의 말에 동승은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으흐, 조정 신하들이 모두 관운장만 갔다면 이 나라에 무슨 걱정이 있겠소? 유비는 조조가 동승을 시켜 떠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조승상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동승은 그 말에 낯빛을 바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공은 한나라의 황숙이기에 속내를 털어놓는 것인데 어찌 나를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오. 허허허 화내지 마십시오. 구국께서 조조의 사주를 받아 나를 떠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 나 역시 떠본 말입니다. 황숙, 예, 서로 의심하지 맙시다. 공은 폐하의 황숙이요, 나 또한 폐하의 장인이니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의심 품을 까닭이 무엇이요? 내 이제 사실대로 말할 테니 우선 이걸 좀 봐주시오. 그리고는 밀조를 꺼내 유비에게 보여주었다. 유비는 끓어오르는 비분 관계를 억제할 수 없었다. 이에 밀조에 절한 뒤 그것을 다시 동승에게 돌려주었다. 공도 이 밀조를 보고 결심이 선 것이오. 그렇습니다. 고맙소. 동승은 기뻐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몇 번이고 유비 앞에 머리를 숙여 절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주시오. 동승은 이번에는 의장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거기장군, 동승, 공보시랑, 왕자복, 장수교위, 충집, 의랑, 오석, 소신장군, 오자란, 서량태수, 마등. 의장을 들여다보던 유비가 말했다. 이분들과는 벌써 이야기가 되었군요. 그렇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아직 이런 충렬지사들이 있는 거지요. 과연 탕류를 밀어내는 샘물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지요. 그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나는구려. 어떻소? 힘을 보태주시겠소? 폐하의 밀조를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는 일에 유비가 어찌 견마지로를 마다하겠습니까? 의장에 연서한 이분들과 함께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동승은 절하고 살해한 뒤 유비에게 청했다. 그럼 공도 이 의장의 이름을 적고 압자해 주시오. 압자는 서명의 옛말이다. 유비는 흔쾌히 응낙하고 7번째로 좌장군 유비라는 관등성명을 쓴 뒤에 압자했다. 동승이 말했다. 앞으로 3명만 더 확보하면 나라의 역적을 도모할 것이오. 예, 그러나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실행하셔야 하오. 또 일이 가벼이 새어나가서도 안 됩니다. 암 여부가 있겠소? 이날 밤 동승은 유비와 함께 오래도록 시국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새벽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리는 오경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비가 대문 앞까지 배웅 나갔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다시 만납시다. 동승은 말에 오르자 새벽 안개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제2장 그날 이후 유비는 후원 공터의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조조를 치기 위한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세상 일엔 도무지 무관심한 양 채소의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는 일에 전념하니 유비의 속내를 알 길 없는 관우와 장비가 불평을 털어놓았다. 형님은 천하대선은 내팽개치고 소인들의 한가한 일에만 전념하시니 대체 무슨 일이오? 허허, 너희들이 내 생각을 어찌 알겠느냐. 이에 두아오는 유비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짐작하고 다시는 그 일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관우와 장비가 볼일을 보러 나가고 유비 혼자 후원 채마밭에서 물을 쥐고 있을 때 갑자기 허저와 장효가 졸개 수십 명을 이끌고 나타났다. 무슨 일이오? 황숙을 속히 모셔오라는 승상의 명을 받았습니다. 유비가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긴급한 일이라도 생겼소? 허저가 대답했다. 모릅니다. 단지 모셔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유비는 두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승상부로 들어가자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집에서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큰일이라는 말에 유비는 홍밀조가 발각된 것이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조조는 유비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그를 후원으로 이끌었다. 밭 일 배우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텐데요. 유비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으며 대답했다. 예, 쉽지는 않더군요. 허나 딱히 할 일도 없기에 그저 소일거리로 하는 것뿐입니다. 유비가 보니 조조는 기분이 매우 좋은 듯했다. 필시 수하를 시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그가 밭일 300영에 빠져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자신에 대한 깊은 의심을 풀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저기 좀 보시오. 매실이 아주 탐스럽게 익지 않았소. 저 매실을 안주 삼아 한 잔 나누고 싶은 생각에 오시라고 하였소이다. 유비가 둘러보니 후원은 매림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매화나무가 많았다. 그 매화나무의 가지들에는 정말 주렁주렁 매실이 열려 있었다. 조조에게 손목을 잡혀 들어올 때는 동승의 밀조가 탄로났을지 모른다는 초조감에 후원의 풍경 따위는 미처 눈에 담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 매실이 많이 열렸군요. 그렇소이다. 사실은 탐스럽게 열린 저 매실들을 보니 지난해 장수를 정벌할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행군 도중 물이 떨어져서 장병들이 모두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길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소. 채찍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며 저 앞에 매화나무 숲이 있다고 외치니 그 말을 들은 군사들이 매실의 신맛 생각을 하고 저마다 입안에 침이 고여 한 고비를 넘깁니다. 오늘 이 매실을 보니 문득 그때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는군요. 때마침 담가둔 술도 잘 익었고 하니 우리 집 작은 정자에서 한잔하려고 황숙을 청하였소이다. 유비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며 물었다. 입안에 침으로 갈증을 잇는 것은 순간뿐인데 그 다음은 어찌하셨습니까? 앞에 냇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한 말이었소. 유비는 조조의 용의주도함에 혀를 내둘렀다.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치밀한 계산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조가 권해 그를 따라 작은 정자로 가니 그곳엔 이미 예를 갖춘 술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쟁반에는 푸른 매실도 담겨 있고 덮인 술단지도 놓여 있었다. 유비는 조조가 권하는 대로 술잔을 기울였다. 몇 순배 술잔이 돌아 얼큰해질 무렵 갑자기 검은 구름이 자욱해지면서 한바탕 소나기라도 퍼부을 것 같았다. 용오름입니다. 시중 들던 종자가 손을 들어 하늘 저 멀리 솟아오르는 회오리를 가리켰다. 조조와 유비도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았다. 대기의 불안정한 상태 속에 기둥 모양의 잿빛 구름이 격심한 소용돌이를 치면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용오름을 구경하던 조조가 유비에게 물었다. 황숙은 용의 변화를 알고 있을게요. 아니,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럼 내가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시지요. 용이란 본시 제 몸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며 하늘로 오를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다 하오. 커지면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해내지만 작아지면 비늘 도감춘 채 형체조차 나타내지 않고 올라가면 우주 사이를 날아다니지만 숨으면 파도 속에 엎드려 때를 기다린다고 하오. 바야흐로 지금은 봄이 한창이라 용이 때를 타고 변하는 중인데 사람도 뜻을 이루면 천하를 주름잡으니 용의 됨됨이는 세상 영웅과 비길만 하오. 그렇군요. 슬슬 취기가 오르니 시나 한 수 지어봅시다. 방금 첫 구절이 생각났어. 푸른 매실 술대워 영웅을 논하는데 이만하면 첫 구절은 된 것 같은데 다음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구려. 어떻소 황숙이 다음 구절을 한번 이어보는 것이?
풍족하게 자란 조조에게는 아직도 낙양시대 문학청년 유의 낭만과 풍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없는 살림에 낭만적 시기를 전혀 보낼 수 없었던 유비는 손사래를 쳤다. 저는 못합니다. 시를 모르나? 시가 다 뭡니까? 겨우 읽기나 할까? 참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군 그래. 죄송합니다. 천생으로 풍류는 타고나지 못하였습니다. 허허 그럼 그냥 이야기나 합시다. 황숙은 오랫동안 천하를 두루 다니셨으니 필시 당대 영웅이 누구인지 아실게요. 어디 한번 고견을 들려주시구려. 역시 영웅론이었다. 유비는 순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 같은 평범한 안목으로 어찌 영웅을 알아보겠습니까? 유비가 피하려 하자 조조가 따라왔다. 일부러 겸손하실 필요는 없소이다. 보살펴주신 은혜로 조정의 벼슬을 얻었지만 천하의 영웅 같은 것은 정말 모릅니다. 얼굴을 대한 적은 없다 하여도 이름은 들어서 알 게 아니오. 조조가 다그치자 유비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글쎄요, 회남의 원술이 군사와 군량을 풍족히 갖추고 있으니 영웅이라 할 만하겠지요. 그러자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원술은 무덤 속의 마른 뼈처럼 무능한 자요. 내 조만간 그를 반드시 사로잡으리다. 하북의 원소는 어떠합니까? 4대에 걸쳐 삼공을 역임했고 문화에 노련한 관리들이 많은 데다 넓은 기주 땅의 범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영웅이라 할 만하겠지요. 허허 그렇게 보시오. 원소는 겉보기는 위엄이 있으나 담력이 없고 계략을 좋아하나 결단력이 없으며 큰일에는 몸을 아끼나 눈앞에 작은 이익에 목숨을 거니 결코 영웅이라 할 수 없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팔준의 하나로 구주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 형주자사 유표는 영웅이라 할 만하겠지요. 팔준이란 유표를 포함한 강하군의 뛰어난 선비 8명을 가리키고 구주는 대륙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조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유표는 허명만 있고 실상이 없어 영웅이라 할 수 없소이다. 아, 그럼 또 한 사람이 있군요. 바야흐로 혈기왕성한 강동의 우두머리 손책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질문자는 조조에서 유비로 슬쩍 바뀌어 있었다. 영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조조의 생각을 듣는 위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방법은 역경 속의 유비가 단연에 걸쳐 터득한 기술이기도 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좋게 말하면 자신을 억제하여 남과의 융화에 신경을 쓰는 온화한 성격 때문이라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속을 보이지 않으므로 남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이중인격자라 볼 수도 있었다. 그에 비하면 조조의 인간성은 오히려 솔직한 점이 있었다. 간교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유비처럼 비겁할 정도로 자신을 숨기지는 않았다. 그래서 질문자의 위치를 교묘히 확보한 유비가 당대 인물들에 대해 물어도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었다. 손책을 물었소? 손책은 그 아비 덕에 이름이 났으니 영웅이 아니오. 익주목 유장은 영웅이라 할 만한가요? 유장은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지만 문이나 지키는 개인데 어찌 영웅이라 할 수 있겠소? 그럼 장수, 장로, 한수 같은 무리는 어떻습니까? 조조는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하하하 그런 하찮은 조물애기들이야. 어찌 영웅 반열에 올릴 수 있겠소? 그들 말고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비는 조물애기들까지 언급하면서도 조조는 끝까지 영웅 반열에 올리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영웅을 보는 안목이 없고 따라서 경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조조를 정말 영웅으로 보지 않았던 것일까? 본시 영웅의 영자는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다는 뜻이고 웅자는 용맹하고 힘이 세다는 뜻이다. 그래서 영의 자질을 가진 사람의 지향점은 재상, 웅의 기질을 가진 사람의 지향점은 장군이지만 재상이나 장군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겸비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또 양쪽을 겸비했다고 다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점을 보충해서 조조는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무릇 영웅이란 가슴에 큰 뜻을 품고 뱃속에 좋은 계책이 있으며 우주를 감싸하나 이를 품을 만한 기력이 있고 천지를 삼켰다 뱉을 만한 뜻을 지닌 자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조조는 손가락으로 유비를 가리킨 다음 자신을 가리켰다. 지금 천하영웅은 유황숙과 이 조조뿐이요. 그 말을 듣고 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부지중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채소를 키우며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음에도 조조의 날카로운 눈은 유비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영웅론을 빙자하여 유비의 그릇을 가늠해 보려는 조조는 이 점에서 찌르는 창이여 속내를 감추려는 유비는 막는 방패였다. 때마침 비가 쏟아지며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자 유비는 고개를 숙여 떨어진 젓가락을 주우며
혼자 중얼거렸다. 웬 천둥 소리가 이리 요란하담. 그 모습을 보고 조조가 웃으며 물었다. 아니 유황숙 같은 장부도 천둥을 무서워한단 말이오. 웬걸요 공자님도 천둥이 심하고 바람이 맹렬하면 반드시 낯빛을 고치셨다고 하였는데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유비는 조조가 자신을 영웅이라 지적한 데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린 것이지만 때마침 크게 울린 천둥 소리에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린 소심한 사람이냥 연기했다. 이 절묘한 임기응변에 조조는 넘어갔을까? 넘어간 척했던 것일까? 이날 기지로 위기를 넘긴 유비의 모습을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마지못해 범굴서 굽신대며 산 건데 영웅론 설파하니 간담이 서늘해져 천둥을 핑계대고 적당히 둘러대는 임기응변 재주는 귀신을 뺨치노나. 제3장. 비가 막 그칠 무렵이었다. 두 사람이 보검을 든 채 후원으로 밀고 들어와 정자 앞으로 뛰어들었다. 좌우에서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다. 조조가 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관우와 장비였다. 당초 성 밖에 나가 활을 쏘다 숙소로 돌아온 두 사람은 허저와 장효가 유비를 청해 갔다는 말을 듣고 급히 승상부로 달려왔더니 유비가 후원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 문지기들을 물리치고 뛰어들었다. 그러나 유비가 정자에서 조조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유비 뒤에 실입했다. 조조가 물었다. 무슨 일로 왔소? 승상께서 형님과 술을 드신다기에 특별히 건무라도 추워 흥을 도두어 드릴까 하고 왔습니다. 관우의 대답에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이건 홍문년도 아닌데 항장, 항백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오? 홍문년이란 홍문에서 베푼 연애를 가리킨다. 진나라 말기 항우는 이 연애 속에서 유방을 죽일 생각이었으나 막상 만나보니 그럴 마음이 없어졌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책사 범증이 건물을 핑계로 항장을 들여보내 유비를 죽이려 하자 항백 역시 건물을 추면서 항장의 공격을 사전에 막았다. 이 고사를 빗대어 조조는 유비를 죽일 생각도 않고 있는데 왜 관우와 장비가 건물을 추겠다는 것인가 하고 실문한 것이었다. 유비도 조조의 농담을 이해하고 웃었다. 머쓱해진 관우와 장비의 표정을 보고 조조가 좌우에 명했다. 놀란 가슴이나 진정시키게 저 두 번쾌에게도 술을 가져다 주거라. 홍문현에서 항백이 항장의 유비 접근을 막고 있을 때 그곳에 뛰어들어 유방을 무사히 구해 달아난 것이 번쾌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우와 장비를 두 번쾌에 비유하여 기분을 풀어준 것이었다. 관우와 장비는 조조에게 살해하고 잔을 받았다. 얼마 후 술자리가 끝났다. 조조와 작별하고 관사로 돌아오는데 저녁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다. 긴장이 풀린 관우가 말했다. 아까는 둘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유비가 웃었다. 허허 그럴 수야 있나. 조조는 왜 형님을 보자 하였습니까? 나를 경계하는 모양이더군. 그래서 천둥 소리가 날 때 유비는 젓가락 떨어뜨린 일을 이야기해 주었으나 장비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지 퉁명스럽게 반문했다. 아니 장영이 왜 그깟 천둥 소리에 놀란단 말이오? 그러자 유비가 설명을 덧붙였다. 요즘 채소를 가꾼 것은 내게 큰 뜻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는데 뜻밖의 조조가 나를 가리켜 영웅이라고 하지 않겠나? 그래 소스라치게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린 것인데 마침 천둥이 울리기에 그 소리에 놀란 것처럼 얼버무려 조조의 의심을 간신히 피하였다는 뭐 그런 이야기야. 장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장영의 생각은 뭐가 달라도 다르오. 왜 걸음통을 치고 농사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그 까닭을 알겠소. 그 정도로 의심이 풀렸으면 좋으련만. 유비는 개운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이튿날 조조는 다시 술자리를 마련하여 유비를 초대했다. 어쩔 수 없이 승상부의 얼굴을 내미니 조조가 반가이 맞았다. 바람과 볕이 유난히 좋구려. 오늘은 천둥도 없을 터이니 마음껏 술을 마셔봅시다. 바람과 볕은 날씨를 뜻하는 옛말이다. 어제와 달리 술상에는 기름진 안주가 차려져 있었다. 한참 대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조조에게 전했다. 기주에 갔던 만총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조조는 만총을 불러들였다. 원소하고 공손찬의 싸움은 어찌 되었느냐? 공손찬이 대패하였습니다. 만총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란 유비가 끼어들었다. 공손찬이 대패하다니 어찌된 일인지 좀 자세히 들려주오. 공손찬이 몰락한 사정은 조조도 궁금했다. 그래서 눈짓을 보내자 만총은 그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공손찬은 원소와의 싸움에서 불리해지자 성을 둥글게 쌓고 그 위에 10길이나 되는 누각을 세워
역경루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30만 석의 군량을 쌓아두고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군사들을 성 밖에 내보내 싸우게 하였죠. 이렇게 군사들이 번갈아 성을 지키고 밖으로 나가 싸우는 중에 원소군에게 포위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공손차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구해주면 다음에 싸우는 군사 또한 자기도 구해주겠거니 할 것이고, 그리 되면 어느 누가 죽을 각오로 싸우겠느냐며 끝내 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기가 떨어져 원소군에 투항하는 군사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충이 숨을 돌리자 유비가 재촉했다. 그래서 어찌 되었소? 형세가 어려워지자 공손차는 구원을 청하는 서찰을 허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찰을 지닌 사자가 중도의 원소군에게 붙잡혔죠. 그래서 흑산의 산적두목 출신인 장년에게 불지르는 것을 신호로 안팎에서 협공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서찰을 가지고 가던 사자가 또다시 원소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원소는 그 서찰을 역이용하여 장년의 군사인 것처럼 불을 놓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공손차는 직접 싸우러 나갔다가 사방에서 복병이 일어나는 바람에 태반의 군마를 잃었습니다. 이에 성 안으로 쫓겨 들어온 공손차는 성을 지키기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소군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공손찬이 살고 있는 역경루 밑에 불을 지르니 달아날 길이 없어진 공손차는 먼저 처자를 죽인 다음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하였습니다. 살던 집은 모두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뭐, 공손찬이 죽었단 말인가? 조조가 묻자 만충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유비는 공손찬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노식의 문화에서 같이 동문수학했던 공손찬이다. 요소 호족의 아들인 그는 10대 때부터 돗자리나 짜면서 학현의 저작거리를 떠돌던 유비를 늘 친형처럼 보살펴 주었고, 또 뒤에 필요할 때는 군사도 빌려주고 자신을 조정에 추천해주던 지난날의 수많은 은혜들이 생각나 가슴이 울컥했다. 그러나 함께 보고를 듣던 조조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한때 동지여 한때 적이었던 북방의 거목이 쓰러진 데 대한 감상을 버리고 다시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 현지의 정세를 짚었다. 그럼 이제 원소의 기세는 대단치도 않겠구먼. 조조의 물음에 만충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소는 공손찬의 군사까지 거둬들여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더구나 사촌동생인 원술까지 몸을 위탁할 모양입니다. 그럼 원술이 회남을 떠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습니다. 원술은 지나치게 사치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군사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 백성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에 원술은 사자를 보내 임금 칭호를 원소에게 양보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호응한 원소는 전국 옥세를 갖고 싶다고 하여 원술이 직접 가져다 주기 위해 지금 회남을 벌이고 하북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그들 땅을 수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건대 승상께선 빨리 동호하십시오.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원술의 동정에 대한 보고를 함께 들으며 유비는 공손찬이 죽었다면 그 휘하의 자령조언은 어찌 되었을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지난번 헤어질 때 눈물을 글썽이며 떠나던 그의 얼굴이 눈에 선했다. 공손찬의 수하장수들이 모두 원소에게 항복했다는 것이지만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충군구민의 마음이 결여된 원소에 실망하여 공손찬에게로 옮겨갔던 조은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소에게로 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 조자룡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겠다. 이 절호의 기회를 타서 탈출할 방법을 찾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릴 것인가? 마음을 정하자 유비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조조에게 말했다. 원술이 원소에게로 간다면 반드시 서주를 지나게 될 것이니 승상께서 제게 한 무리의 군사를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중도에서 길을 끊고 공격하여 원수를 사로잡으리다. 허허, 황숙이 직접 나가 원수를 잡아오겠다니 참으로 뜻밖이구려. 동문수학한 공손찬과는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멀리 떨어져 돕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원술이라도 사로잡아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천둥소리 이후에 유비를 크게 경계하지 않게 된 때문이었는지 조조는 뜻밖에도 흔쾌히 허락했다. 좋소. 내일 폐하께 상주하고 즉시 군사를 일으키도록 합시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